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함께하겠고요. 로즈스타 투자자문 최준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5일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를 짓눌렀지만 마감 전에 연준이 주요 회사채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은 환호하며 급등세로 돌아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대형주인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이 지수,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고요. 은행주들이죠.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1%대의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날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연준의 회사채 매입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연준이 지난달 7,5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는 ETF만 사들였었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본격 가동된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현지 시간 15일이었죠. 회사채 직접 매입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회사채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외신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시장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도인 베이징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발병이 늘어나면서 부분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요. 미국에서도 텍사스와 플로리다 또 애리조나 등 다수의 주에서 신규 확진자나 입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시장이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인도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하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중국의 5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 주요국의 경제 지표도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가 연준의 회사채 매입 소식이 들려오자 급등하면서 상승 반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0.62% 올라 25,763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면 이날 대형 IT주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에 힘입어서 1%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9,726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역시나 장중에 반등에 성공했고 연준에 힘입어서 그 폭을 더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보시면요. 0.83% 상승해 3,066포인트에 거래 마쳤고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 우려의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던 시장이 연준에 힘입어서 상당히 급등하면서 상승 반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에 이 주식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좀 보면은 지수가 급반등하는 상황을 두고 이걸 말아올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졌던 하루였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연준의 결국은 재등판에 주요 지수가 급반전을 이뤄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매우 좀 암울했죠. 중국에서도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나타났고, 그리고 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경제 셧다운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이 거리 두기를 너무나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경고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어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선물이 한때 한 3% 넘게 빠지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특히 금융주라든지 항공주, 크루즈선사, 소매업체 등의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장 초반 들어서도 굉장히 좀 급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은 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정도 돼서 나스닥부터 좀 상승권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현지 시간 2시 반경에 연준이 회사채 직접 매입 계획을 전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 곡선을 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격적인 장중 반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증시 낙관론을 제시하는 IB도 있었거든요. UBS 같은 경우에는 11일 목요일 날에 이 급락한 것을 보고 결국은 선별적 투자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지만은 증시는 아직까지 좀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사이 국제 유가는 또 위험자산 선호와 함께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마감이 됐는데요. 국제 유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몇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 약속을 잘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불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이 국제 유가가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이 감산 할당량을 지금까지 못 채우던 산유국들이 목표에 맞는 감산을 할 것이고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호가 보인다고 분석을 하면서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 가격은 2.2% 오르면서 37달러 선에 마감이 됐고요. 국제 금값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금값의 상승 요인이지만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또 금값의 하락 요인이다 보니까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금값은 1,732달러 선에 마감이 됐고요. 0.3% 하락했습니다.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지난 밤사이 시장의 가장 큰 뉴스는 아마 연준의 회사채 개별 회사채 매입이 될 텐데 이 개별 회사채 매입 소식이 들려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0.7%를 회복하면서 0.73%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의 강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었고요. 0.67% 내리면서 96.67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진석 팀장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날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먼저 상승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기술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에너지 업종은 여전히 비선호한다라고 밝힌 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스트래티지스트가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이 현재 역대 최대의 GDP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증시가 한 36% 정도 랠리를 보인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된 경제 지표의 개선세도 있겠고 그리고 역대급 정책 지원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시장에서는 코로나19발 이 기업 이익 타격이 단계에 그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증시 랠리의 그 근거를 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올해 약 7% 정도 상승을 한 기술주가 단기간은 최소한 아웃퍼폼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독보적인 시장 리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좀 동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소 몇 주간은 계속해서 당사는 좀 피할 것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서도 기술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양호한 재정 상황 및 고수익성 그리고 우월한 실적 회복력 등을 기술주의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즉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가 잔존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은 또 넘쳐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성장 기술주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리스크도 당연히 꼽았습니다. 리스크로는 좀 역사적이지만은 높은 인기를 꼽았습니다. 이 기술주로의 투자 수요가 워낙 좀 몰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낙폭이 과대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여기에 정부 규제 가능성 그리고 세제 개편 등을 잠재적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네, 에너지 업종의 언더퍼폼 예상은 최근에 역시나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약간의 비관론에 우리가 일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원유 시장의 한 15%에서 20%의 하락세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첫 번째로 공급 과잉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요 회복에도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분석이었습니다. 원유 시장의 펀더멘털 악재가 단기간 내에 풀리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20% 하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을 여전히 피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원유 시장의 방향성을 비교적 좀 잘 맞춰왔던 그런 아이비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석도 좀 쉬이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IB 가운데 하나인 모건 스탠리에서 이 미국 증시의 전망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7% 정도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불마켓 강세장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전망은 오늘 시장 반등이 나타나기 전에 나온 분석이기 때문에 또 눈길을 끌기도 했었고요. 모건 스탠리의 증시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은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이 강한 시장의 조정의 경우에는 건강한 조정
불정이고 이미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어떤 신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새로운 사이클 그리고 강세장의 초기 국면이라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한다고 붙였는데요.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V자의 그 증시 반등은 V자 경기 회복의 전조 신호라면서 2009년에 있었던 본격적인 반등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퀄리티 주식 그리고 성장주 이런 것들은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좋은 성과를 보이겠지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내구 소비재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고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투자의 힌트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그 목표 주가를 또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3,000선에서 3,350까지 높여놨고요. 베스트 시나리오, 불마켓 시나리오에서는 최고 목표 주가를 3,700까지 올렸고 약세장 시나리오에서도 S&P 500 목표 주가를 2,900까지 올렸는데 심지어 약세장 시나리오조차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많이 목표 주가를 높인 수준입니다. 팀장님, 최근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IB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던데요. IB들의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5월 말과 지난주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S&P 500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기존에 2,600에서 2,900으로 올렸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2,500에서 2,800으로 상향, 그리고 웰스파고도 2,760에서 2,900으로 지금 상향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높은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IB는 CFRA라는 기관이고요. 3,435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EPS 162.4달러 그리고 포드 PER 21.2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 IB 가운데서 도이체방크가 지수를 사실은 가장 잘 맞췄습니다. 3,250을 점쳤었는데 실제로 3,230으로 S&P 500 지수가 지난해를 마감을 했죠.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3,250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IB들의 목표 주가를 볼 때 최근에 이 상향 조정이 많았다라는 점, 즉 증시 랠리가 있고 나서 따라가는 IB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맹신하기보다는 좀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소식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연준이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식이었는데요. 연준이 코로나19 부양책의 하나로 7,500억 달러죠. 우리 돈 9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ETF 상장지수 펀드만 사들였었는데 특정 개별 기업들의 회사채를 본격적으로 직접 사들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여기에도 기준은 있습니다. 연준에서 신용기구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인 3월 22일자로 기관에 따라서는 BBB-나 Baa3 신용 등급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는 시장 기능과 신용도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연준은 지난 3월에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죠. 채권 발행 시장과 세컨더리 유통시장 마켓기업 신용기구를 도입을 해서 회사채 유동성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계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 이 발표만으로도 미국 회사채 시장은 패닉을 멈췄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회사채 발행도 늘었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사들인 회사채는 간접적으로 또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들 ETF는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프라이머리 마켓기업 신용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연준이 이제 발행 시장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며 주로 낮은 가격에 나온 대출이나 채권을 사들이게 되는 것이라서 앞으로 프라이머리 마켓까지 설치를 하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연준이 이렇게 전례 없는 특정 회사채 매입에 직접적으로 나섰는데요. 이런 매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반응에서도 이 같은 부분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일단은 회사채 매입 자체가 전례 없는 부양책이죠. 연준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언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차근차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입을 했던 회사채 ETF의 목록을 좀 보면요. 대개
설정액 상위 그리고 등급이 높은 회사채들이 많이 편입돼 있는 ETF를 좀 매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좀 직접 매입과 함께 이 범위까지도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인 어떤 기업 자금 조달 시장의 안정화 효과를 당연히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까지 회사채 매입으로 단행을 했던 것은 ETF 시장이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가 유통시장이었습니다. 아직 발행시장까지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총알이 있다는 점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브로드컴이 노키아의 5G 장비 칩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언택트 대표주 도큐사인의 나스닥 100 편입이 되는 반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퇴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표 파산주인 헤르츠가 신주 발행을 통해 최대 5억 달러의 주식 공모에 나서면서 이로 인해 주주들이 돈을 모두 잃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석 팀장님, 어떤 기업일까요? 네,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핀란드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의 5G 파트너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아는 15일 월요일에 이 브로드컴과 5G 장비용 칩 개발 이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인텔과 마벨에 이어서 세 번째 이 반도체 업체를 이번에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이 에릭슨과 경쟁 중인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 한 곳,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인텔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사 한 곳만으로는 5G 제품을 제때 좀 출시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번에 브로드컴도 공급사로 선정한 것으로 그 배경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키아 측에서는 브로드컴의 칩이 탑재된 5G 장비의 출시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공급사를 선정할 그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브로드컴이 납품할 5G 칩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이 통신 장비 반도체 업계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발전 단계인 시스템 온 칩, 즉 SoC 형태로 브로드컴이 5G 장비용 칩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oC라는 거는 칩 하나의 어떤 완전 구동이 가능한 하나로 좀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G 장비에 ASIC, 주문형 반도체보다도 더 변화무쌍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FPGA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공급 문제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은 좀 보류를 했고요. 다만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이 커스텀 칩, 주문형이든 아니면 프로그래머블이든 이 좀 주문형으로 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칩을 계속해서 사용을 확대할 전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1분기에 노키아 이 5G 장비 중에 17%의 비중을 커스텀 칩이 메웠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35% 정도와 커스텀 칩이 사용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100%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국은 반도체 업계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칩이 대세다. 하지만은 코로나19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각종 이 업체들이 좀 비용 절감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차세대로 여겨지는 FPGA 도입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로드컴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 전망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크레딧 스위스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 브로드컴에 대한 커버리지를 아웃퍼폼으로 재개를 하면서요. 목표 주가로 $400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대비해서도 한 30% 이상의 업사이드를 제시한 건데요. 브로드밴드와 산업용 그리고 스토리지 등의 최소 8개 핵심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반도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 모두에서 입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5G 도입 가속화와 함께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 가속화, 고성장 이런 부문에도 브로드컴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자,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 가운데 하나인 도큐사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택트 관련주 도큐사인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8%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큐사인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그 덕분에 이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반대로 나스닥 100에 포함돼 있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퇴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주가 워낙 저점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간에 2배가량 급등했던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계속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도큐사인은 전자문서, 온라인 계약서 등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이 꺼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런 온라인 결제, 온라인 계약서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큐사인의 이 주가를 보면 3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거의 2배 넘게 큰 폭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큐사인의 이 경쟁사로는 어도비가 있고요. 어도비 사인과 드롭박스의 헬로 사인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 도큐사인은 적자 상태이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계약과 또 전자문서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도큐사인의 CEO인 댄 스프링거는 컨퍼런스 콜에서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결제의 편안함을 맛본 고객들이 다시 종이 계약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큐사인의 지수 편입은 이제 6월 22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팀장님 이렇게 지수 편입을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대되는 거는 뭐 이제 패시브 자금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온라인 결제와 전자 문서가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설명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은 어느 엔드마켓으로 저희가 봐야 하느냐. 결국은 온라인 문서 관리 시스템 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은 온라인 정보 교환 그리고 온라인 정보 관리 시스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 리포트를 보면은 관련 시장이 2024년까지 60억 달러 정도로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도큐사인만 하더라도 올해 주가가 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총도 30조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언택트 트렌드의 4월 결산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호조세를 나타냈거든요. CEO의 말처럼 한 번 맛을 본 이런 편리한 서비스는 또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평균적인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고요. 다만 지금 이 목표 주가의 평균이 152.51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낮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PER, 이 2021년 1월에 마감이 되는 결산 연도를 좀 채택을 해봤을 때 포워드 PER이 30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했고 지금에 나오고 있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이 밸류에이션은 높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도큐사인을 투자하셨던 분이 있나 봐요. 그분께 축하드린다는 말이 계속 댓글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축하드립니다. 참 좋은 주식 사셔서 좋은 수익률 올리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고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대표적인 파산주로 알려진 렌터카 업체 헤르츠가 더 높은 변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당사의 채권자들이 모두 배상받기 전까지는 주식 소유자들이 헤르츠의 회복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까지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 배경은 이들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최대 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주식 소유자들이 이 회사의 부채가 18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놀랄 만큼 크게 진전돼서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는 이상, 여행 트렌드에 반전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런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헤르츠의 마감 종가를 보면 33%나 빠지면서 헤르츠가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헤르츠는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에 법원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채권자들은 이번 매각으로 헤르츠가 이 DIB죠. 기존 경영 유지 금융보다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사는 파산 보호에 따른 구조 조정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식은 휴지 조각의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또 헤지펀드가 헤르츠 채권을 매집하면서 파산은 매각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매수할 좋은 기회라며 부채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어서 헤르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식 공모에 나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과연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 회사 측에서도 신주 발행을 하면서 이 주주들이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 것을 그 워딩을 살펴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또는 그 근접한 수준으로의 극적인 그리고 신속한 업황 반전이 있어야지 이 채권의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거든요. 사측에서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경고를 미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좀 암울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로빈후드라는 미국의 이 온라인 개인 투자자용 투자 플랫폼이 있죠. 근데 로빈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빈후드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들을 좀 집계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텐데 로빈트랙에서도 허츠가 지금 순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규모가 감소를 하면서 순위가 한 50위권 정도로 급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규모도 줄고 있고 이 기업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도 좀 이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뉴스 플러스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수고하셨고요.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